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IS가 한 얘기 아니에요? IS에서 저 용병 모집 광고가 이렇게 나오나? 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김군, 이모군, 뭐 박모군에게 그런 것 같은데. 예, 이 발언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자랑하면서 우리 경제의 제도역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중동을. 이런 맥락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 발언을 듣고 네티즌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가라 중동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가 권력의 사유화죠. 그 전에 다녀가신 어떤 대통령은 국가 권력을 이제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걸로 사유화를 하셨고 지금 계신 분은 아버지 제사 지내는데 이 국가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2의 중동붐. 그러니까. 뭐 제2의 한강의 기적. 그럼 제2의 새마을운동 다 제2야.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 다 옛날에 있었던 거 반복하는 것밖에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2의 박정희. 그렇지. 본인이 제2이기 때문에. 제2의 유신.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제 반응한 게 이제 주로 어떤 지점을 지적하냐면 지금 중동에서도 청년들 일자리가 별로 없대요. 근데 거기다가 어떻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으냐. 그다음 두 번째로 지적한 게 우리가 가서 고생하면은 그 성과는 네 거라고 또 자랑할 거 아니 네 아버지처럼 뭐 이런 식의 그 반론들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에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라디오 연설이 있었죠. 그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청년 실업률을 갖다 거론하면서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해외에 나가라. 그리고 자기가 해봐서 아는데, 자기는 어릴 때 그 아주 가난한 그 환경 속에서도 일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맡아서 했다. 불빵 장사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가릴 거 없이 좋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 가리지 말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닌데 왜 괜찮은 일자리만 가려서 찾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외국에 나가라고. 외국 나가는 게 무슨 뭐 어디 외국에 가서 그냥 임금 착취당하고 이제 그런 어떤 일자리도 마다않고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2005년도에 제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갔던 나라들을 다 한 보름 동안 갔다 왔거든요. 2005년도에 국무총리 이제 순방 때 특별수행원으로 갔는데 특별수행원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수행만 하는 사람이 특별수행원이에요. 가서 임금님 만나서 인사하고 맛있는 밥 먹고 옆에서 자리 채워주고 이거 하는 역할인데 국회의원 때 간 거니까. 그때 제가 두바이에 가보니까 두바이의 버스 두바이라고 이제 삼성물산에서 그 세계 최고층 빌딩을 짓고 있는데 거기 나가 있는 삼성물산 직원이 2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다른 그 기술진만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다 북아프리카나 서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그 오만의 그 수하르에 이 바닷물 담수화 시설하고 이제 이 발전 시설을 같이 넣는 두산중공업 건설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축구장만한 규모의 시설을 어떻게 가져오냐 하면 창원에서 조립해 가지고요. 바지선에 얹어서 끌고 와요.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두바이의 가로수 한 그루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300만 원 든대요.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 근데 북아프리카에선 그 가로수 관리하는 노동자 연봉이 300만 원이에요.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청년들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IS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거는. 그래서 정치 카페가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대통령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지. 대한민국 청년이 다 중동 가려면은 중동을 알아야 돼. 중동 현지 사정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침 세계의 화약고고요. 불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또 심하죠. 그래서 오늘 정치 카페의 100분 토크는 주제 바로 중동 특집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손님은요. 이라크 전쟁 직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현지와 유럽을 오가면서 쿠르드족 문제와 이슬람 국가 IS를 취재하신 분쟁 지역 전문 저널리스트신데요. 하영식 선생님 모시고요. IS 그리고 중동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영식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요즘 또 어떤 취재 일정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 주셔서 제가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중동 전문인데 네. 그 어쨌든 뭐 저는 다른 분보다는
제가 현장에 조금 더 있었다면 뭐 그 차이밖에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뭐 더 많이 아실 것 같고 뭐 아니, 저희보다 더 많이 모르시면 나오시면 안 되는데. 취재를 하시고 그러면은 그걸 그 신문 같은 데다가 기고를 하시는 겁니까? 단행본도 많이 내셨죠, 사실. 대표적인 저서가 남미를 걷다인가요? 남미 인권 기행, 남미 인권 뭐 기행, 데카브리스트에 관련된 뭐 시베리아, 그다음에 그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그 책을 제가 4권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이제 굿바이 바그다드라고 이제 제가 쿠르디스탄, 그 터키 동부 쪽, 그다음에 이라크 북부 쪽, 그다음에 게릴라 그 쿠르드 게릴라 기지 방문했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저거. 근데 이 프리랜스 저널리스트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IS에서 저 살해당한 일본인 그 고토신가요? 예. 그분도 비슷한 일을 하셨던 거죠.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그분은 저는 뭐 만난 적은 없는데. 아 근데 안 무서워요 이렇게 다니시면? 저는 뭐 안전한 것만 이제 찾아다니니까 크게 뭐 제가 뭐 불안한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쿠르드 게릴라 기지 제가 갔을 때 이라크 전쟁이 난 다음에 이제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그 사전에 접촉을 해서 뭐 무작정 간 게 아니고 사전 접촉해서 이제 게릴라 기지까지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도 뭐 저를 잘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어쨌든 코바니 그 전쟁 났을 때 제가 또 가기 전에 뭐 긴군처럼 뭐 저도 그쪽에 이제 쿠르드 사람 접촉해서 트위터로 트위터 할 줄 몰라가지고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도 아니고 뭐 이메일 뭐 전화 뭐 이런 걸로 옛날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코바니 그럼 갔다 오신 겁니까? 코바니 쪽에 제가 있어서 한 달 정도. 그러면 그게 코바니가 IS에 점령당하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점령 당해서 싸우는 중에 저는 갔어요. 저 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국경선 전선 거기에 매일 가서 이제 그 쳐다보고 위험한데 가셨네. 뭐 별로 위험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 가서 이제 구경하고 또 거기 넘은 피난민들 만나서 얘기하고 어쨌든 뭐 그 실감은 많이 느꼈죠 거기서. 예. 뭐 앞으로도 또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앞으로도 뭐 기사를 좀 더 쓴다든지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를 한번 뭐 제작한다든지 뭐 그런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갈 생각입니다. 예,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계속 유튜브. 난 안 가고 싶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저는 쿠르드족이 참 너무 안 됐죠. 너무 안 됐고 사람들이 마인드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분들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주 공평하게 싸우고 이라크 있고. 쿠르드 말을. 아니 그러니까 그쪽 다른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쿠르드족은 민족 전체가 좀 달라요 마인드가. 이제 쿠르드 민족이 사는 곳이 이제 중동인데 중동 전체가 문제가 이제 여성의 인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데 여성이 어쨌든 불평등하게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쿠르드 민족 여성들은 그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코바니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 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그 여성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전투를 하고 또 그 제가 게릴라 기지를 방문했을 때도 뭐 과반수 이상의 여성 전사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하는 얘기가 스스로 이제 주어진 권리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나섰다. 뭐 이런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지금 쿠르드족이 그러니까 터키 쪽에 그다음에 저 이라크 쪽에 이라크 시리아 쪽, 그러니까 인구가 4천만 이상이 되는데 특히 터키 쪽에 거의 2,500만 정도. 소위 동부 아나톨리아. 인구가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번에 가서 놀란 게 그 6.25 전쟁이 났을 때 6.25 전쟁에 참전한 이 터키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세 번째로 이제 많았는데 5,000명인가 왔죠. 10,000명 정도 왔는데 왔고 뭐 한 1,000명 정도 그 700 뭐 한 거의 800명 정도가 사망하고 그다음에 뭐 한 2,000명 정도 포로로 잡히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그 60% 이상의 그 용사들이 쿠르드 용사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쿠르드 용사들 만나봤어요. 그 참전 용사를 두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실제로 그게 그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부대 전체 부대원들이 쿠르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터키 말도 못하는데 전부 그 터키 영토 안에 있으니까 어쨌든 국방의 의무가 주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여기 징집돼가지고 징집돼서 한국전에 참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키 말도 모르고 장교들은 터키 사람들이고 많이 두드려 맞았대요. 터키 말을 모르고 해서 병사들이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뭐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토크로 들어가서요. 지금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인의 관심사는 단연 IS죠.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테러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IS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외신에서는 IS라고 그러죠. IS. 그래서 이라크 시리아 지역의 이슬람 국가, 그래서 이슬람 스테이트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이라크와 레반트, 말하자면 동부 지중해 일대 이슬람 국가라는 의미에서 또 이슬람 스테이트 이라크 레반트, 그래서 ISIL이라고도 하는데 ISIS.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일단 우리는 그냥 IS로 통일하죠. IS와 관련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IS라는 단체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 왔고 지금 또 어떤 상태인지 이게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이 IS가 시작된 것은 물론 뭐 뚜렷한 우리가 뭐 근원을 찾기는 힘든데 사실 뭐 탈레반처럼 그렇게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무자헤딘 뭐 지하드 용사들이 이제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시작으로 해서 뭐 알카이다 조직이 이제 번성하고 이제 이라크에도 알카이다 조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미군이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알카이다 조직이 굉장히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담 후세인의 그 구용사들, 병사들이 그 밑으로 같이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세력이 확대되고 그러다가 이제 IS가 생겨나는 게 이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 2011년에 아사드 정권에 대항한 그 순위파 그룹들이 이제 그 무장하기 시작하고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각국에서 이제 오기 시작한다고 지하드 용사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알카이다가 분리됩니다. 그 분리되면서 이제 내건 기치가 이슬람 제국의 건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제국의 건설을 기치로 내걸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지하드 용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뭐 모로코에서도 오고 그 튀니지아 뭐 그다음에 체첸 뭐 그리고 또 서유럽에서도 많이 사우디에서 물론 오고 물론 사우디는 뭐 지하디즘 그 지하드의 그 이론을 제공하는 나라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IS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립되기 시작한다고 예. 원래 이제 그 알카에다의 일단 한 부서였는데 분파였는데 얘들이 아예 독립을 하고 지금 이게 일반 테러 단체랑 또 다른 게 이슬람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를 선포하고 그 진짜 국가 조직이란 말입니다 지금. 아마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제 그냥 뭐 국가를 수립한다 이런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인정해줘 버리면 되는데 지금 벌써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나는데 문제는 이슬람 제국을 건설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이란 말은 계속 확대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국가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고 지금 영토에서 계속 잡아먹겠다. 지금의 다른 국경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라크와 시리아 국경도 없고 그렇게 되면 쿠르드 사는 데까지 넘어오고. 그쪽은 이제 벌써 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 다른 리비아에서도 이제 제 그룹들이 있다고 지하드 그룹이 있고 또 그 아프간에도 이제 탈레반이 전부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하나로 이제 나중에 합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슬람 제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슬람 제국이 원래 그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제 700년을 건너뛰어서 지금 그걸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터키가 이걸 지원하고 또 사우디도 이제 뒤로 지원하고. 그 문제는 이제 이걸 미국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터키도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이렇게 사우디도 말을 잘 듣지 않고. 아, 그런가요? 사실 사우디가 순위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순위파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게 이제 원래 그 후세인이
이제 시아파가 이란이 시아파인데 후세인이 사실 소수파로서 순위파 정권이었잖아요. 얘를 무너뜨려다 보니까 이라크도 인구의 대다수는 시아파거든요. 그러니까 시아파가 지금 이란, 이라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나 뭐 이쪽의 순위파 국가들은 또 얘들이 확장되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 싸움에 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이제 손을 띄면서 사실 그 허수아비 정권을 만들 때 그 국내의 평온을 위해서 연합 정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아파, 순위파, 쿠르드까지 합한 그게 이제 1차 그 연립 정부였는데 그 후에 그게 깨지면서 이제 시아파가 지금은 시아파가 잡은 거죠. 그쵸. 잡으면서 이제 후세인 잔당 등 순위파들이 그쪽으로 다 일부 세력이 거죠. 이제 IS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이 이슬람이라는 게 뭐 다수파, 순위파와 소수파, 시아파가 있고 각각의 파들이 소수의 어떤 무장 세력들이 있어요. 뭐 헤즈볼라도 있고 탈레반도 있고 별게 다 있었는데 이번 이 IS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의 무장 세력들, 극단적 무장 세력들보다도 규모가 클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국을 자칭 제국을 선포하고 제국을 건설해 가겠다라는 지금 그 싸움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의 어떤 배경이 뭐냐는 거죠. 왜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그 오사마 그 빈 라덴 같은 경우에도 제국을 만들겠다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알카에다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 IS가 왜 그 제국을 건설하겠다고 한 데 대한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런 어떤 그 과정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 이 중동 질서가 파괴되고 그 100년 전에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중동의 지도가 그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이 이제 수세에 몰리면서 이라크, 시리아의 국경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 내전이 벌어지면서 그 IS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확대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터키나 그다음에 그 사우디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그 몰래 지원. 그러니까 미국의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컨트롤 그 통제력이 그만큼 약해졌다 이런 얘기죠. 그 이전에는 그 아예 숨도 못 쉬었는데 아랍에서 미국이 뭐 얘기를 하면 그대로 뭐 아예 뭐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으니 지금은 뭐 그 뒤로는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앞으로만 이제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미국의 그 통제력이 약해졌다. 저는 뭐 그게 이제 그리고 예를 들면 요거 한 가지만 저기 여쭤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하고는 완전히 뭐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비공식적으로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는데 그 시리아 반군이 이제 IS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를 지원했고 터키도 같은 맥락에서 터키는 이제 지원했는데 쿠르드족 때문에 쿠르드족이 지원했는데 이게 IS가 이제 제국을 선포하고 그 어찌 보면 같은 순위파 국가인 터키나 현재 사우디까지도 어찌 보면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서 이게 이중적 묘한 관계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더 커진 IS로부터의 어떤 그 이 더 커져 나가는 확대되어 나가는 확대 일로 있는 IS를 또 제어해야 되는 그런 묘한 지금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IS의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제 국가들과 다시 경쟁 관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좀 보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인 강자가 없어지면 이제 혼란이 오고 경쟁이 오고 그 미국이 이제 낼 수 있는 카드는 이제 쿠르드를 지원해서 쿠르드를 세워서 그 터키를 제압하고 하는 뭐 이런 카드를. 근데 그 중동의 보도를 보다 보면 맨날 시아파 순위파 맨날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슬람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가 좀 낯선데 보도량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이슬람은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한번 전면적인 접촉을 해본 적이 없는 문화잖아요. 이게 종교도 그렇고. 근데 보도를 보면 맨날 시아파 순위파 얘기해요. 이게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둘이 왜 싸워요? 그게 모하메드 그 예언자 선지자 모하메드가 이제 어쨌든 그 이슬람 교를 만들었죠. 창시자가 모하메드인데 모하메드가 죽으면서 그 누굴 따르느냐? 그 모하메드의 자식들 중에 교권 그러니까 교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거기서 이제 저 정파가 갈려지고. 그러니까 후계자를 누구를 하냐를 놓고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100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1000년도 더 됐는데 이제 1304년. 그때부터 전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럼 1000년 된 대립이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하마드 죽고 나서 그때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수니파가 압도적으로 다수 아니에요? 이란이 종주국이고 사우디가 종주국이고 사우디가 이제 순이고 이란은 이제 시아고.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말고는 전체 인구로 보면 이슬람 인구 중에서 거의 뭐 한 8대 2 정도로 수니파가 절대적이고 역사적으로도 시아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무슨 독립운동단체처럼 계속 이제 저항 세력으로서 이렇게 그 대립하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리나 뭐 이런 게 다른 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큰 차이는 없죠. 그것도 차이 없는데 그냥 후계 문제 가지고. 정통성의 문제죠. 이제. 그러니까. 무섭네. 근데 이제 IS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아까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이슬람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뭐 오스만 투르크라든지 옛날에 그 역대적인 이슬람 제국들은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보면 다른 종교를 갖다 박해하지도 않고 종교의 자리도 인정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이제 칼리프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정이란 말이죠. 교정일치 국가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그러니까 종교하고 지금 정치가 분리가 안 되고 거기서도 또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라크 그 IS 점령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인권 탄압들과 학살과 이 모든 끔찍한 범죄들이 바로 이 이름으로 지금 저질러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IS 탄압을 받고 피난온 예즈디 쿠르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 지금 터키로 이제 넘어왔는데 안전한 곳이라고 넘어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예즈디 이제 쿠르드 사람들 원래 종교가 이제 예즈디교였어요. 원래는 이제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보다 더 오래된 그러니까 그 조로아스트나 이제 유대교에 이제 영향을 줬다고 자기 종교가. 그러니까 쿠르드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죠. 터키하고는. 터키나 이란, 이라크. 근데 종교는 지금 뭐 같은 종 이슬람이죠. 아, 이슬람. 대다수가 이제 무슬림인데 이제 지금도 소수는 이제 그 예즈디 이제 전통적 종교를 그대로 고수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은 이제 계속적으로 탄압을 받아온 거죠. 수천 년 동안 그 무슬림에 계속 탄압을 받아오고 심지어 또 같은 민족에게도 좀 탄압을 받은 경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같은 무슬림, 같은 쿠르드족들은 이제 보호하려고 하고. 그 이제 나오는 질문 하나가 왜 당신들 쿠르드인들도 그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은 IS가 왜 같은 무슬림인 쿠르드족을 박해를 하는가? 공격하고 죽이고 학살하는가?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민족 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고 있고. 쿠르드 국가를. 쿠르드 민족 국가를 이제 원하고 있고 IS는 제국을 원한다. 이슬람 제국을. 그러니까 이제 뭐 민족적인 색채가 없는 이슬람 종교적인 국가를 원하지.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뭐 무슬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같은 무슬림이라도 이제 뭐 그렇게 그런 답변을. 맞아요. 이제 그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무슬림을 무슬림인데도 무슬림을 인정 안 하고 이런 비교도는 죽여도 된다. 이게 이제 IS의 원칙이죠. 그래서 쿠르드족을 보니까 뭐 제가 요즘 동영상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3개가 있더라고요. 군사 조직이. 하나가 이제 페시메르가 그게 원래는 이제 이라크 북쪽의 쿠르드 지역에 있는데 이라크가 이제 개판치다 보니까 얘들이 자립성 자치권이 너무 강조돼가지고 이제 군대까지 갖고 된 그게 이제 페시메르가고 이라크 북부 지역에. 걔네들은 굉장히 제대로 된 군사 조직 정도의 그 무장력을 갖고 있고 시리아 쪽에 쿠르드족이 생긴 게 YPG라고 그게 있고 또 다른 하나가 PKK라고 있어요.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게릴라잖아요. 얘들이 이제 도구로 또 들어왔고. 굉장히 오래됐어요. 요번에 이디지족을 구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PKK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스탄불, 앙카라에서 테러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테러 조직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실제로 예디지족을 갖다가 구출하는데 도움을 줬던 건 PKK라고 그러고 페시메르가는 도망갔었대요. 일단 후퇴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구출하는 게 PKK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유럽에서 얘들이 테러리스트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 지원을 해줬는데 그 무기 지원을 엉뚱하게 누가 되냐 페시메르가한테 해주는 거죠. 웨살란이라고 그 리더가 있었죠. 90년대 유명한
테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소위 테러리스트라고 일컬어졌죠. 유럽에서는.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이라크 정부군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정말 10,000명 뭐 일개 사단이 있는데 저쪽 몇백 명 왔다가 완전히 무기 버리고 다 도망가고 그 모수를 이제 IS가 점령할 때 그 이라크 정부군이 다 도망을 해버린 거기에 대한 이제 의혹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쿠르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들이 전부 저 사담 후세인의 옛날 병사들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IS와 합류하기 위해서 그냥 무기를 버리고 뭐 도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최근 소식을 보면은 그 이라크 지금 정부군이 그 이제 IS 반군 그쪽 그에 뺏긴 지역을 다시 탈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또 자기 반대파 그 수니파들 또 대량 학살시켜버리고 뭐 그 서로가 잔혹성에 있어서는 뭐 어디가 뭐 저 현과 아우를 구분하기 힘든. 아니 근데 같은 무슬림끼리 아무리 정파가 달라도 그렇지 왜 저렇게 잔혹해요? 우리가 밖에서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증오. 그 IS 같은 경우 이제 아주 뭐 그 참수형을 시키는 동영상을 내보내고 뭐 산 사람 화형시키고 뭐 이런 아주 잔인한 짓을 공개화시키고 뭐 하면서 그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넣어놓고 사자를 풀어가지고 죽이고 뭐 하면서 그 로마 시민들이 그 열광을 하잖아요. 그 피를 보면서 열광을 하고 뭐 그것하고 좀 닮았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IS가 한편으로 이런 잔혹한 짓을 하고 학살을 하면서 이제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그다음에 밖으로는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전이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국에서 주로 하는 뭐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제국에서 하는 뭐 심리전.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유전자가 고대에서부터 잠복해 있다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IS라는 조직으로 튀쳐나왔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한국전쟁 때 서로 죽이고 엄청나게 잔혹했지 않습니까? 뭐 목을 베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태워 죽이고 이런 것들은 늘 있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게 일단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으면 감추잖아. 안 했다 그러잖아. 얘네들 걸 갖다가 선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튜브가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스마트폰이 문화가 발달해서 모든 병사들이 다 찍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찍다가 저 탱크한테 폭탄 맞아서 죽는 장면부터 자기가 죽는 장면부터 모든 게 다 있어서 학살하는 장면부터 이게 뭐 양쪽에 학살 당하는 놈, 하는 놈 다 지금 올리고 죽은 병사의 또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이 안에 또 온갖 영상 들어있고 이게 지금 다 와서 그 잔혹상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옛날 같으면 사실은 묻혀버리거나 이럴 건데. 잘 모르지.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진 이 심리와 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한 사람들 심리는 또 완전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라크 전쟁 때 그 미군이 그 잔혹하게 이제 고문을 한 뭐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고 요번에 그 IS에서 말이죠. 왜 그 참수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오렌지 옷 입히잖아요. 근데 그게 관타나모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타나모에서 패러디하는 거예요. 패러디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보복수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제가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최근에 제가 본 다큐 영화가 제네시스라고 해서 세바스티안 살가도라고 사진작가 그 브라질 출신 그 사람의 일대기에 대한 건데 이 사람이 원래 경제학 전공하고 나서 한 15년 동안 분쟁 지역에 가서 난민들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15년 정도 아프리카 뭐 유고 탁 다니면서 찍다가 이제 마음의 병이 크게 나가지고 이제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짓을 하는 이 유일한 종이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황무지가 된 고향을 이제 숲으로 가꾸고 이 과정에서 치유가 되고 나서 지구를 찍으러 다니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 다큐를 봤을 때 제가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게 이 사람이 15년 분쟁 지역에 사람을 찍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 선생님도 분쟁 지역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인간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어떤 환멸이랄까 이런 거 없으세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한 번씩 생각하는 게 중동 지역이 옛날에는 굉장히 비옥하고 푸르렀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면서 왜 이렇게 황무지로 변했을까? 그 전쟁 때문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인간이 죽고 그러면 그게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폐허화되고 황무지화되고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지 않고 나무가 없어지니까 예. 아예 비가 내리지 물도 않고 없고. 물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사막화되는 거죠. 그 지금의 중동처럼. 그 원래는 그 옛날 그 기록들 뭐 예를 들어 성경의 기록들 뭐 이런 걸 적과 보면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런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 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지고 갈 정도로 이 가나안 예. 땅이 비옥했다. 여호수아. 그런 이제 그 묘사가 나오는데 이제 그 기름진 땅이 이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박토를 변해. 근데 그런 느낌 없으세요? 마음의 병이 안 생겨요? 다니면? 저도 뭐 한 번씩 힘들 때가 있죠. 근데 누가 많이 죽였느냐? 저는 이제 약간 구분해서 볼게. 누가 많이 죽였냐 보면 뭐 유태인 학살이라거나 또는 뭐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탄 네. 원폭 투하해가지고 그게 대량殺傷 무기의 가장 이제 상징적인 건데 이제 훨씬 더 베트남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이 IS 같은 경우에는 수로 보면은 우리가 뭐 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상컨대 뭐 그런 큰 이제까지 이제 누가 더 많이 죽였던 과거의 다른 전쟁의 사례보다는 적게 죽었는데도 이제 이 효과, 그 공포라거나 잔혹함이라거나 이런 효과는 더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종교적 광기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되게 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적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좀 감추려고 하는데 여기는 어찌 보면은 그걸 더 과대 포장해서 막 선전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종교적 광기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특히 아시리아 고대 유적 같은 거 파괴하는 거. 그거 보면 그거 놔뒀다 해서 자기들이 손해볼 일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 그래도 사람도 막 죽이는데 뭐 유물 따위야 뭐. 아니, 유물은 고의적으로 그 수천 년 유물 같이 파괴하는 이제 그 행동은 그런 악행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공포를 심어주고 뭔가를 정치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거라면은 그건 광기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행위는 사실은 이슬람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경우에는 그 폭탄 한 방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도시에서 그냥 죽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미국만 원폭 가지고 그랬냐? 그게 아니고 2차 대전 때 보면 히틀러는 V2 로켓 개발해하고 영국으로 코벤트린가 그걸로 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군하고 미군 공군이 연이틀 드레스덴을 폭격해하고 거기서 15만 명을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위는 저는 인간 역사에서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걸고 신뢰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는 그런 모습이 한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희망이랄까 이런 걸 볼 때 좀 담론이 갑자기 윤리학으로 아니 근데 가버렸는데 그런 느낌이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유럽이나 우리도 6.25 전쟁 나면서부터는 전쟁이 없었잖아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는데 갑자기 IS가 출몰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죠. 예. 좀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IS가 출몰하면서 그리고 9.11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 세상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참고로 종교적인 그 배치를 보니까요, 그 수니파하고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이 확실하게 시아파고 그다음에 시리아와 이라크와 예멘에는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도 반 넘어요. 한 65%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수니파. 그러니까 수니파가 다수네요. 그러니까. 다수고 이란이 하나 이제 시아파의 종주국처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와 이라크와 예멘 같은 데는 섞여 있고 그 속에서도 좀 아마도 시아파가 더 다수죠 거기선. 예.
그 정도의 그 지형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아, 이라크니까 거기가 근거지고 그 밖에도 파키스탄에서도 탈레반 분파 준달라라는 애들이 충성맹세하고 이집트에서도 특정한 이제 무장 조직이 충성맹세하고 리비아에서도 그렇고 알제리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 세력을 형성한 것 같지는 않고 일개 이제 무장 조직들이 일종의 국제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조직.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자기들은 살고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극단주의자들의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그 피샤와라고 그 파키스탄의 피샤와 그 탈레반의 근거지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관타나모에서 석방된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해보려고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 이제 길거리에 앉은 사람 저보고 당신은 왜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당신은 왜 무슬림이 아니냐? 그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 아니냐? 뭐 불교도가 아니냐?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묻는 그게 좀 우리는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사람은 아주 뭐 이 탈레반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무슬림이 어떻게 아니냐? 무슬림이 아닐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이제 사고 방식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당신은 우리와 같은 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느냐? 저 이상한 옷을 입고 어떻게 당신 무슬림이야? 뭐 어쨌든 제가 거기 그러면서 조금 다른 세계에 왔다.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길을 걷는데 툭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돌아서서 항의를 하니까 길거리에 앉은 그 젊은 길거리에 앉은 젊은 상인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저에 대항해서.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빨리 이제 제가 발걸음을 옮긴 적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좀 다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고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예. 근데 지금 말씀이 이제 그런 좀 호전적인 분파나 그룹들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피샤와라는 그 도시 전체가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 가셔도 아마 탈레반 사람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종말론적 상황.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이 이게 사실은 그 무슬림, 이슬람 국가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좌절이라고 할까? 절망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떤 패배감?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종말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아마겟돈의 최후의 결전을 만들고 그래서 보통은 전쟁을 하게 되면 나는 살려고 하고 상대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죽는 걸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죽으면 바로 그 순교자가 돼가지고 천당에 올라가서 72명의 처녀를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IS 전사들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 폭탄 테러를 하러 떠나는데 너무나 기쁘게 떠나요. 막 웃으면서 막 V자 그리고 이러면서 가가지고 바로 그냥 터트려 죽고 이런데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려면 저쪽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다 이런 전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죽으려고 하는 애들은. 이건 완전히 지금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범죄니 뭐 이런 거 막 저지르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다면 사실 모든 일 다 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모종의 해방감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든 일체의 도덕과 윤리에서 해방돼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는. 그다음에 성적으로도 굉장히 방탕하거든요. 뭐 이디지족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아가지고 이 전사들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뭐 너는 얼마 주고 살래? 뭐 서로 그래요. 눈동자가 푸른색이면 내가 값을 2배로 주고 푸른색이 아니면 뭐 반으로 깎고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종교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종교랑 별 관계 없고 종교는 색채고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원초적 폭력성들 그다음에 성욕들 저는 오히려 성욕을 봤거든 리비도.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는 것도 사실은 죽음의 충동이 있잖아요, 일종의 사도 마조히즘적인. 그렇게 보면은 종교는 그냥 거칠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은 얘들의 그 정치적인 광신을 뭐랄까 강화시키는 하나의 기제로 작동하는 거고.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예, 그 유튜브 보면 대웅 재밌는 게 뭐냐면 IS 대원이 밤에 염소랑 해요. 이렇게 연령상으로 잡혔어. 너무 재밌더라고. 재밌는 게 아니고 끔찍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약탈하고 강간하고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야. 이디지 조공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니 그거는 진화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강간하고 이런 것들이 진화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문명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그런 생물학적 욕망이나 욕구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객관화시키고 질서를 잡고 절제하고 이게 문명인데 이 문명이 무너지면 결국 그게 다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 보도를 보면서 이름이 IS인데 이슬람이라는 것은 그냥 치장이 아닐까. 저기 들어있는 내용은 그냥 원래부터 인간의 아주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야만성 그것이 제어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형태로 노골적으로 그냥 터져나오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아닐까 그런 의심을 좀 해봐요. 그 같은 무슬림들도 하는 얘기가 IS는 무슬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저 그룹은 우리가 믿는 알라와 다르다. 저 사람들이 믿는 알라나 우리가 믿는 알라는 완전히 다른 알라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도 어찌 보면은 이제 같은 이슬람 그 꼰대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폭력을 이렇게 동원하는데도 왜 이들이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물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확대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쉽게 안 무너지냐 이거죠. 저는 여기에는 단순히 이쪽이 강해서라기보다는 사우디나 이런 데 복잡한 어떤 그 타산과 고려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쪽의 어떤 취약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IS를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못할 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저 계속 이제 확대 일로에 놓여 있는 이런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적당한 수준에서 크게 위험하지만 않다면 크게 자신들을 갖다가 이제 그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적당한 수준에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계산까지도 사우디에 의해서 터키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카타르 뭐 이런 데서 막 돈을 준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사우디가 석유판 돈으로.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석유판 돈도 있고 사우디나 터키나 카타르 이런 데서 들어가고. 아니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데서 다 석유판 돈이지 그게. 그리고 역사상 최고의 부자 그 테러 집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IS가 점령한 지역이 이제 또 유전 지역인데 그걸 이제 밀 수출한다고요. 그걸 사주는 나라가 이제 터키.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비판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제 또 발뺌을 하는 거죠. 사주면서 이제 발뺌을 하고 사우디 같은 데서 돈을 밑으로 주면서 이제 아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난민들에게 또 부조도 한다고 해서 사우디에서는 겉으로는 부조도 하고 자기들이 속으로 다 밀어가지고 난민을 생산해놓고 그게 또 하긴 오사마 빈 라덴도 그 사우디 왕가에서 결국은 지원해서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야, 근데 그 터키의 역할이 상당히 꽤 심한 게 페슈메르가 그 사람들이 이제 IS들 사살을 하잖아요. 그럼 걔들 품속에서 그 라이자 패스 뭐라 그러나 여권이 나오는데 여권이 각국이 다 있습니다. 쫙 다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또 터키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애들이 글로 간 거고 나머지 애들은 터키 애들 아닌 애들은 다 뭐냐면 터키 도장에 찍혀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나라를 거쳤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터키를 통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김군이 들어간 제가 이제 터키에서 내린 공항이 이제 가지안텝인데 김군도 거기에 같이 내렸고 같은 공항에 김군은 이제 왼쪽으로 지도상으로 왼쪽으로 내려가 저는 이제 오른쪽 이제 코바니로 이제 내려가고 했는데 그쪽 지역이 그 지역 방향이 어디냐면 저 옛날에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옛날 고대 도시 안디옥 그쪽 방향에 그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그쪽이 이제 전부 좀 무정부 상태 국경 통제가 안 되는 터키가 일부러 내버려 두는지 아니면 열어놓는지 어쨌든 뭐 통제가 안 된 그것이고 이제 마음대로 IS 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 찍힌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국경에 있는 터키 병사가 IS 애들한테 총탄 주는 장면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서로 이제 터키 그 정보부하고 IS하고 같이 만나서 회의하는 장면. 터키는 한쪽에서는 동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서쪽으로는 유럽연합 넣어달라고 계속 졸르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쿠르드족이 그 코바니 같은 거 점령당하고 막 이랬을 때 쿠르드족이
국경으로 몰려오잖아요. 그 이라크로 터키로 넘어오려고 거기다 군대를 딱 배치한 게 못 넘어오게. 그 사람들이 철조망 밖에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한테 물건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물자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차단해 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그 코바니 전투하는 그 전사들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아예 통제를 해버렸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수해 주는 거죠. 물품. 그러면서 터키가 이제 또 할 수 없이 또 길을 터주고 페시메가의 길을 터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터키에서 또 쓰는 군사 장비는 유럽연합하고 미국에서 간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터키가 산업이 별로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터키 역할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소련 과거에 이제 구소련 그 남하를 막는 전초기지로서의 어떤 터키 미군이 주둔했잖아요. 군사 기지도 있고 그러니까 터키의 어떤 독재라거나 이런 걸 다 용인해 준 뭐 그런 결과죠. 예. 결국 얘기하다 보면 배후는 미국이야. 배후는 미국이나 유럽 책임은 유럽으로. 아니 뭐 역사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원래는 민족 국가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 지역의 개념이. 부족.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야? 서구적 개념의 민족 국가가 생기게 되면서 그걸 갖다 보면 이게 국경선이 다 직선이잖아요. 막 이런 거. 자로되고 막 이렇게 긋고 이러니까 거기서 모든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또 이스라엘 문제가 또 걸려 있고. 블라블라블라 이거 역사를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IS가 발흥하면서 저 중동 질서가 중동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 새로운 질서가 지금 탄생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중동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럽의 문제고 또 아시아의 문제가 되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걸 제가 봤을 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발목을 잡힌 거죠. 탁 발목을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중동에서는. 그게 이제 또 미국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복잡하다 정말. 근데 러시아가 지금 또 이 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또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하고. 야, 근데 대답이 참 그쪽 지역에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게. 또 사실은 지금 이제 IS하고 싸우는 미국 입장에서는 또 일시적으로는 또 아사드하고 손을 간접적으로나마 잡아야 되는 또 상황.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 긴장 관계로 이제 돌입했는데 이제 나타냐후 다시 재선되면서 나타냐후는 이제 이란을 치려는 입장이고 미국은 어떻게든 이란을 핵협상도 있고 지금 IS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티크리트 지금 거의 점령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라크 정부군이. 근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정부군이 아니라 이란 애들이에요.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란의 그 특수부대가 여기 들어와 있고 이란의 장군이 와서 전체를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 작전을. 그러니까 이제 거죠.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이란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을 치려고 하고 지금 네타냐후하고 이제 오바마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나 또 이제 미국 이란 핵 협상과 관련돼서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나온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럼? 그렇죠. 난 그냥 신문만 보다가 왜 이러나 싶었더니 이게 매차 방정식 막 그냥.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굉장히 지금 제한적 개입주라 그러나 이게 한편으로는 발은 안 담그고 손가락만 이렇게 찔러봤다 뺐다 그러니까 변수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쿠르드 민족의 가장 큰 변수인데 사실상 이 쿠르드 민족이 국가를 수립하게 되면 터키가 터키의 이제 그 사회적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터키에서는 이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거기는 이미 그 혼인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쿠르드하고 터키 사람들하고는 워낙 많이 얽혀 있어가지고 거기를 지금 이제 터키 내에서도 좀 진보 쪽에서는 자치정부나 이런 것까지는 해주는 게 낫지 않냐는 이제 의견도 일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어떤 분리 독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터키에서는 압도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코바니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터키가 이제 IS를 부추겨서 이제 코바니를 치게 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강한데 왜 코바니를 쳤느냐? IS가 코바니를 친 이유는 이제 코바니가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후퇴하면서 코바니에서 자치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세 개의 이제 코바니, 그다음에 에프린, 그다음에 자지라 거기서 이제 세 개의 자치정부가 수립된 코바니 가장 크고 이제 강한 자치정부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강조한 게 여성의 평등권. 그다음에 의회에서 40%의 여성 의원을 이제 두겠다. 우리보다 더 세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실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치정부의 모델이 수립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터키에서 그걸 깨부숴야만 이게 이제 그 코바니 국경만 넘으면 전부 이게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게 뭐 거의 뭐 1,500만 이상이 사는 지역인데 이쪽으로 자치정부 모델이 퍼져나가는 걸 막겠다. 막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의혹이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신면에 뭐 이 IS 때문에 미국 쪽에서 행정부에서 나오는 뭐 이제 국무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입장이나 이런 거 백악관에서 나오는 논평 이걸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되네요. 미국도 이제 미국의 이해, 이익 관계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해야 될 말도 못하고 터키 눈치를 봐야 되고 사우디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제 감추는 거죠. 그런데 한번 미국 부통령이 하버드에서 연설할 때 이제 그 바로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다가 된통 한번 맞았잖아요. 그 터키하고 사우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아예 자제하는 상황. 그 옛날처럼 미국이 그렇게 뭐 강하게 누르지를 못하고 있고 미국의 장악력이 약하다. 지금 이슬람 종교적으로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이 중동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가 중세기에 엄청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다가 그게 몰락하고 나서 해체되고 나서는 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국가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냥 부족들만 있고 그리고 거기를 되게 이제 터키가 일부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이 좀 지배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1차 대전 때 터키가 추축국 쪽에 있었으니까 추축국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터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영국군을 지원하면 니네 전부 다 이제 터키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쪽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고 1차 대전 때 이제 이 베두인들이 전부 영국을 지원해주고 이게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소설에 보면 그 모험담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다마스커스가 이제 시리아 아니에요? 거기에 가서 거기서 뭐 국가를 세우는 걸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거기 도착하기 전에 파이잘 왕세자가 도착하기 전에 각지에서 웬만한 왕자들이 막 수십 명이 있었으니까 각자 뭐 어디 한 군데씩 차고 앉아서 국가 선포하면 영국이 빨리빨리 영국하고 미국이 인정해줘 버리고 그렇게 해서 쭉쭉 꺼서 지금 중동의 이 국경선 지형이 만들어진 거로 우리는 대충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1차 대전 때 기본적으로 형성되었던 이 국경의 질서나 이런 것들이 지금 IS로 인해서 도전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그럼 만약에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새로운 질서가 정립될 때까지 이 중동 지역은 완전한 아비규환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 꼭 뭐 막을 필요는 없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면서 이제 서서히 그러는 게 그러니까 이 IS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발응을 하면서 예측 못하게 이제 무기를 탈환하고 이제 확장하면서 예상 못한 이제 변수가 나타나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이나 이쪽에서 수세 몰린 편이었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시켜주겠다 했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그 지역은 2차 세계대전까지 그냥 간 거죠. 그렇죠. 영국, 프랑스 또 이렇게 영국이 또 프랑스한테 좀 넘겨주고 잘라주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제 그 동서냉전으로 인해 가지고 소련하고 전선이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독립은 시켜줬지만은 이제 석유회사라거나 등등 해서 그렇죠. 이제 경제적인 이권은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이란 같은 팔레비 왕조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리모컨으로 전부 조절을 했던 거죠 미국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를 꺾고 이제 호메니 그 이제 그게 1977년 78년 체제가 들어오니까 자동적으로 거기는 반미 정권이 되어버리는 거고 거기가 반미 정권이 되니까 후세인 등이 수니파 이라크를 갖다가 미국이 또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란에 또 대응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이라크가 그러다가 나중에 후세인이 또 미국하고 싸우게 돼요. 후세인이 그래서 큰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오사마 빈 라덴도 미국 키워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기에는. 딱 그런 제가 이란에 테헤란에 제가 갔을 때 취재를 하러 갔을 때 한 10년 전인데 그때 이란 사람들이 뭐라느냐면 미국이 대신 우리 대신에 이라크를 쳐줬다. 사담 후세인을 쳐줬다. 아작을 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대환영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적국이잖아요. 이란을 봤을 때. 그런데도 미국이 그걸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그러니까 미제국주의자보다 순위파가 더 미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도대체 뭐야 같은 무슬림끼리.
미국이 저기 순위파가 아니니까 시아파는 물론 아니지만. 그 미국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 중간에서 이제 순위와 시아 중간에 끼어가지고 계속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예, 뭐 역사적으로 한번 딱 훑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얘기는 너무 많아. 역사책을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S가 물론 종교적 광신도들이지만 다 광신도는 아니고 뭐냐면 이제 포로들 잡힌 애들 보잖아요. 그럼 막 우는 애들도 있어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또 뭐 확신에 가득 찬 순교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많은 애들 또 물어보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봉급 줘서 왔다. 봉급 준다 그래가지고 나 왔을 뿐이다. 이런 애들 우리나라에 김군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 구성들이 그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게 데이터가 지금 없겠죠? 그 대략적인 뭐 데이터는 뭐 몇백 명씩 뭐 나오는데 뭐 사우디에서 많이 가고 그다음에 뭐 튀니지아, 북아프리카 쪽에서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저 체첸, 체첸 그다음에 또 무자헤딘이 있었던 저 발칸 쪽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뭐 신장에서도 거기도 이슬람 쪽이니까 그리고 또 위구르 신장 그리고 또 뭐 저 영국이나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무슬림 쪽에서 또 오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또 그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독일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금 독일에서 대충 500명 정도가 독일 국적에가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그만큼이나?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서 독일 말로 해 막 그 성경전을 독일 말로 하는데 그 이슬람 경전이 읽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로 막 하는데 되게 이상하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지금 싸움 붙은 게 얘들이 이러니까 또 뭐가 하냐 구구파가 또 설쳐요. 그러니까 데모가 이렇게 양쪽에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이쪽 애들 살라피스트라 그러나 그 극단주의자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으면 저쪽에 이제 네오나치들이 있고. 근데 네오나치도 아니에요. 극우인데 얘들은 또 네오나치랑 거리를 두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오나치가 딱 오니까 너 왜 여기 그냥 절로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에 또 시민들은 또 싸움 말리느라고 가운데 또 집회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쿠르드족 데모하면 얘네들 칼 들고 뭐 들고 습격을 해요. 독일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애들 뭐 그 경찰관도 찔러대고 막 이러는. 그러면 그 독일에서 갔다는 500여 명, 독일 국적의 500여 명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죠. 터키 사람들이 많거든. 터키도 있고. 터키에서 건너온. 대개 이제 터키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은 다른 나라들도 많아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얘들이 뭐냐, 뭐 래퍼 있잖아, 래퍼. 그러니까 평소에 나가지고 막 랩, 뭐 우리나라 뭐 언프리티 랩 이런 비슷한 나올 만한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좀 안 풀리게 되면은 갑자기 생각을 이슬람을 확 개종을 한 다음에 마약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그래서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걔들이 갑자기 떠나버리고 이런 거죠. 있으면 한 500명 정도가 가 있고 뭐 독일이 500명이면 딴 데는 뭐 다른 나라는 더 많지. 독일은 이제 터키계 주민이 300만이 넘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근데 그 터키만 해도 그 나라가 굉장히 세속화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터키 그 무슬림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 에르도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르도간 정부가 그 군사 정부가 아니고 이 종교 정부예요. 그러니까 약간 근본주의 성향이 있죠. 계속 이제 근본주의 지향으로 나가고 있는. 옛날 같으면 쿠데타 났을지 모르는데 터키에. 왜냐하면 터키 군은 그 군의 제1사명이 국방이 아니거든. 세속 국가를 지키는 게 그게 제1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번인가 났잖아요. 가서 싹 쓸어내고 다시 병영으로 돌아가고 하는데 보면 항상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의회와 정부를 장악했을 때 쿠데타가 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경향이 있긴 한데 그래도 군부가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계속 뭐 지켜보고. 지금도 뭐 계속 불안정한 상황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온다는데요. 예.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IS의 세력은 지금 뭐 티크리트 꼭 점령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곧 그런 모술을 치겠죠. 모술을 치겠고, 모술이가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더라고. 니느웨? 예. 하나님이 요나한테 니느웨 가라는데 가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갔다가 이렇게 고래 배속에 들어간 거죠. 그 얘기 니느웨드인데 모술을 치게 되고, 그러면은 일단 뭐, 사실 IS가 극성기를 지나가지고 지금 뭐랄까 세력이 축소되는 단계인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한 몇 년은 갈 것 같습니다. 몇 년? 그러니까 금방 뭐 타격을 한다고 IS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니까. 탈레반도 몇 년 갔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탈 재료가 있으면 계속 타는 건데 아직 이제 남아 있다 이거죠. 그렇죠. 탈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전쟁을 할 것이고 싸움을 할 것이고. 우리가 이 IS 문제를 보는 게
우리의 국가적 이해관계라든가 우리들의 국민적인 이해관계 이것 때문에 보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하고 사실 크게 직접적인 김군 빼면 별로 없죠. 김군 빼면 뭐 또 제2, 제3의 김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예민한 관심은 되죠. 아니 근데 되는데 너무 끔찍한 뭐 일들이 근데 많으니까 사실은 알고 싶은 거는 이 있어요. 문제를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게 국제 질서의 재편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중동 질서가 재편되는 게 아니라 국제 질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관심 있게 봐야 세계 나중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중동 지역이 어차피 산유국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뭐 중동 몇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불어왔던 그런 이제 민주화 혁명이 대개 이제 그 답보 상태에 이르면서 오히려 그 나라의 복잡한 다른 문제들, 특히 IS 문제든가 겹치면서 거꾸로 이렇게 후퇴하는 그런 그 양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사실 터키도 그렇고 뭐 사우디도 그렇지만 자기네들 돈이 되는 지역에는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일부 유전 같은 거 해서 밀매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시리아 이쪽 일대 지역이라는 게 돈 가치로 보면 유전이나 이런 게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많지 않은 데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돈 되는 데는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뭐 시끄러워지면 뭐 곤란해지니까 그런 데는 못 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질서 재편되는 게 그 일대가 거의 한 4개 국가 정도 앞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 아사드를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 지역. 아사드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와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 하나 아사드 정권 그다음에 이제 IS 쪽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시리아 중간 그다음에 이라크 쪽을 해서 이제 하나 그다음에 그렇게 걸쳐가지고 쿠르드 쪽. 쿠르드도 차지에 하나 생겼으면 쿠르드가 좋겠어. 하나 있고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 유엔에서 인정해주면 안 되나요? 그다음에 이라크 그 작은 이라크 그 이전엔 큰 이라크에 작은 이라크 작은 시리아 쿠르드 IS 뭐 이렇게 하나 그 4개 국가로 재편되지 않을까. 그 사실상 쿠르드 지금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는 거의 그 자치적 자기 군대까지 갖고 있고 그렇지,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덕분에 중앙 정부랑 그 유전 지역 놓고 지금 마찰도 일어날 정도의 원래는 이 지역의 그 쿠르드가 그 굉장히 군사력이 강했어요. 그 1차 대전 지나고 나서 영국군과 싸움을 벌인 적도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후세인이 가스 무기 써가지고 왕창 죽인 데가 여기 아니에요. 그쪽이죠. 예. 하여튼 후세인 나빠. 그러니까 이란과 터키에서는 그게 반국가 단체예요. 그런 식으로. 터키는 PKK 같은 거 저런 거는 그 PKK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제 터키에서는 이 PKK를 이제 반국가 단체, 뭐 테러 조직으로 이제 등재해 놓고 그걸 이제 100분 이제 활용해 먹는데 거기와 대부분 그런 활동가들이 여기에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PKK. 해요. PKK에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PKK에 연관돼 있으면 테러리스트다. 딱 찍어가지고 10년씩, 20년씩 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유인물만 돌려도 잡혀가지고 터키에서는 그렇죠. 터키에서 그래서 10년씩, 20년 제가 작년에 만나본 사람 중에 터키 의회 의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7년을 그 교도소에 생활하다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왕창 잡혀갔어요. 90년대에도 의원들 포함해서 여러 명이 그 내란 혐의로 그렇게 됐었고요. 시장도 잡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깜짝 놀란 처음 이제 그 지역에 갔을 때 2002년도에 그 지역에 동부 지역 터키 동부 지역에 갔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이 뭐냐면 아니 이런 세상이 있었나. 그러니까 터키에서 얼마나 그 잘 했길래 완전히 그 커버한 거죠. 그 지역을 아예 다른 세상에 새어나가지 않게 그 비밀을 지킨 거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다른 세상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터키가 90년대 중반에 그 EU 나토에서 지원받은 탱크를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 마을을 하나하나 다 탱크로 완전 뭉개면서 철저하게 말살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럽연합도 엄청 시끄러워졌고 독일에서도 그 독일 탱크가 쿠르드 쪽 죽인다. 거기 이제 독일제 탱크가 들어간 사진들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고 그다음에 에잘란이 그때 체포가 됐거든요. 에잘란이 체포가 돼가지고 99년. 이제
그렇긴 했는데 그때 보면 이제 PKK 군자금을 누가 많이 조달했냐 하면 터키계 노동자가 300만 명이 독일에 그 이주 노동자로 왔는데 그 중에 한 5분의 1 정도 이상이 쿠르드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노동자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군자금을 엄청 그 이스트 아나톨리안이라고 하는 그 터키 동부 지역의 쿠르드 전사들한테 이걸 보냈어요. 이게 복잡하게 이제 얽혀져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르드가 뭐 이라크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든 어디를 하든 차제에 민족 국가 하나 만들어서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유엔 같은 데서 해줘야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국가가 없으면 제가 그 쿠르드 네. 민족을 보면서 느낀 국가가 없으니까 계속 학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요. 유대인도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도 국가가 네. 없을 때는 계속 학살을 당하고 국가가 있어야 돼. 예, 국가가 있어야 보호를 할 수 네, 있는데 네. 자기 민족을 네. 그 민족 국가의 개념이란 게 그냥 이론적으로 뭐 우리가 뭐 맞다 아니다 뭐 이게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국가가 현재.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 이제 쿠르드족 싸우는 게 이제 이라크 북부의 자치정부의 군도수 페시메르가라고 이건 진짜 정규군이에요. 뭐. 그리고 이제 시리아 쪽에 민병대죠. YPG 민병대가 있고 PKK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내려왔는데 이 PKK 애들 저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테러리스트 아니거든요. 그냥 정상적인 게릴라들 하는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갖고 얘기하면 막시스트예요. 너무 재밌는 게 여성 동지가 남성 동지들 딱 내놓고 사상학습을 시키는데 여태까지 남녀차별 이런 건 계급사회의 산물이다. 계급을 없애야지 남녀평등 남녀가 평등해질 수 있다. 남자들이 다 꽁한 이거 듣고 있는데 전쟁 중이니까 듣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또 종교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슬람인데도 남녀평등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그 충돌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거기 그 산에서 만난 게릴라들 여성 게릴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이제 그 시골에 살 때는 그 무슬림 전통을 따랐대요. 부모들을 강압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시집을 뭐 강제로 가야 됐고 그러면 이제 살기 힘드니까 이제 그 도망왔다 그래요. 산으로 게릴라로 도망오면 이제 자기가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런 일이 굉장히 오히려 그 싸우면서 그 저 여성 해방도 이렇게 실현되는 그런 또 하나는 과정인 거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게 왜 아랍 여자들 오호호 하는 거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IS랑 할 때 그 소리를 낸대요. 그럼 그게 이쪽에 여자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이 문제는 뭐냐면 그 IS들은 여자한테 죽으면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순교가 아니래. 여자하고는 전투하면 안 돼. 다 도망간대요. 근데 그게 여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가게 뭐지 여자들이에요. 사막의 라이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민중들이 이제 저항할 때 보면은 남자들도 같이 남자들도 같이 보통 그 여자들이 하는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 도망 여자한테 총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여자한테 총 맞으면 천당 못 간다는 거. 지옥에 간대요. 무조건. 별 얘기하는 그래가지고 얘들 나와서 자신들이 여자다는 걸 먼저 알리는 거야. 그러면 다 도망간대요. 나 여자야 그러면. 그렇죠. 그런 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그냥 아니 이제 이렇게 우리 뭐 방송위원회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냥 무식하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IS도 그렇고 이렇게 제가 그전에 탈레반도 그렇고 최근에 보코하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건 뭐냐? 이렇게 한마디로 물으면 야만적인 거고 무식한 거고 이제 그 계몽이 안 된 거고 그 무지몽매한 거지.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걸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남자들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회의 문명 수준 또는 그 문화의 어떤 수준 이런 걸 저는 알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그런 학대라든가 이런 것들 차별 정도가 아니죠. 아니 물건 취급하는 가축 취급하는 이거를 보고 있으면 저거는 무슨 종교적인 다원주의에 입각한 어떤 상대적 평가 이걸 다 떠나서 저거는 그냥 무지몽매한 거다. 이제 이런 느낌 좀 들고요, 솔직히.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옛날에 무지몽매한 독재를 겪었지만 저 정도는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슬림, 이슬람이 우리 여기 한반도까지 안 온 거 좀 다행인지도 몰라. 이런 안도감도 한편으로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편견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탈을 쓰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야만성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만약 저런 지역에 태어나서
지금은 이제 한 20살, 25살 돼서 그런 나이에서 이걸 본다면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20살 무렵에 박정희 독재 아래에서 느꼈던 게 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자유로운 세상에 살아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한편으로 있었지만 다른 한편은 혹시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20살 때. 근데 한 10년 싸우니까 좀 되더라고 우리나라는. 근데 내가 만약 저기서 태어났다면 지금 20살이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희망을 볼 수 있을까? 현재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적 기준에 입각한 사회 질서, 인간관계, 정부 이런 것들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느냐? 적어도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어요? 어떠세요? 좀 자주 가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 많이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들도 만나보고 여성들은 뭐 유럽에서나 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많이 깨였어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권리도 요구할 줄 알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기층 민중들과 또 분리되어 있다고요. 가난한 여성들은 또 교육도 못 받았을 뿐더러 이제 이전에 자기 부모들 세대들 조상 세대들의 그 관습을 그대로 따른단 말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를 억누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을 물건 취급하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또 이 여성들은 그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 문화적 사회적 문제라고 저는 또 그렇게도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미세하지만 이제 그 이슬람 국가 내에서도 좀 세속화가 진행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 좀 차이가 있고 뭐 터키 같은 나라하고 사우디가 또 다르고 또 사우디하고 또 이집트가 또 다르잖아요. 아니 터키는 그래도 계몽군주가 있었잖아요. 아주 센 계몽군주가 한 그 100년도 안 됐죠. 이제 한 90년 됐나요? 아타투르크가 현대 터키를 만든 게 새로 헌법을 만들고 군을 창설하고 100년쯤 됐죠. 1910년대인가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고 뭐 공공장소에서 이 히잡 착용 금지하고 뭐 그다음에 교정일치를 추구하는 정당은 그냥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현대 터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터키는 문자도 페르시아 문자 버리고 알파벳으로 해서 쓰고 이런 유럽에서 유학한 막강한 계몽군주 똑똑한 계몽군주가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엄청난 칼질을 해서 그나마 터키가 이 정도 된 거고 나머지는 그런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어린 왕자가 터키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슬람권 전체를 갖다가 단일하게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라마다 이제 진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뭐 좀 후진적인 나라들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5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성에게 투표권 안 준 나라들도 많잖아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면은 참을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떤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우리 뭐 성평등 지수가 50몇 위다 뭐 이런 또 우리가 안고 있는 고유의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게 이로 인해서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라는 전자에 하는 얘기라는 거죠. 네. 어린 왕자가 여자 혼자 운전 못하게 하질 않아. 잠깐만. 어린 왕자가 터키에서는 금서예요. 알아요? 왜요? 몰라요? 몰라요. 어린 왕자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의 행성 있죠. B510인가? 그걸 갖다가 처음에 터키 천문학자가 발견해요. 그래서 국제 천문학회 나갔는데 옛날 터키 복장을 갖고 나가지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냐면 그때 이제 터키에서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전통 복장을 입는 걸 금지시키고 몽땅 양복을 입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다음에 와가지고 양복을 입고 발표했더니 다 믿더라. 그게 아타투르크구나. 근데 그게 독재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재자라고 해서 금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군주니까 독재자는 맞지. 그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그 싸움이죠. 이슬람 그 신종국가 그 경향과 싸워서 이제 세속 국가를 세우는. 헌법에 세속 국가를 규정해 놓은 거는 이슬람 국가 중에는 터키가 유일한 거 아니에요. 그 저는 그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일어난 중동의 그 민주화 바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중동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IS의 출현 이것도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아닌가. 그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우디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중동의 민주화 바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그 IS를 지원했다. 뭐 이런 또 결국 이게 세속화 경향이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란 뭐냐 하면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세속주의 혁명이죠. 예, 그게 세속주의 혁명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IS를 지원해서 확대시키는 과정이 있지 않는가.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반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쪽에서 이렇게 나온 또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리액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리액션이죠.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인 의미의 리액션. 우리나라에서도 냄비폭탄 들고 다니고 뭐 삐아라 뿌리고 이런 것처럼 군사적 근본주의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그런데 지금 하여튼 뭐 나는 그 이슬람 세계에서도 이런 다원주의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속 국가의 혁명 이런 것이 없이는 정말 고통스럽겠다. 특히 여성들, 소수자들 너무 고통스럽겠다 싶어서. 그래서 쿠르드족에 굉장히 희망을 걸어. 이거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쿠르드도 잡고 나면 또 달라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슬람이지만은. 근데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질감 많이 느끼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들 아주 당당하게 가잖아. 우리만이 유일하게 이쪽에 중동에서 우리만이 데모크라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이다. 아주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그 지향하는 바라든지 그다음에 대의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이참에 쿠르드가 자치정부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의 민족 진짜 국가로 국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생겼으면 좋겠다는 쿠르드는 너무 정말 고생을 몇천 년 동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쿠르드 민족이 국가를 가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역사상 이제 메대 제국이라고 옛날에 이제 뭐 조금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쿠르드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큰 뭐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쿠르드 민족이 국가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에 대한 강한 뭐 요구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게 크게 없지 않나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일본의 주권을 뺏겨버렸잖아요. 그 당장 이제 의병을 조직하고 뭐 자살도 하고 뭐. 우리나라는 센 나라예요.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국가가 있다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 저항이 일어나는데 쿠르드 민족은 국가가 없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는 방법을 알아요. 국가가 없이도.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수천 년 동안. 국가가 없이도 뭐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체념을 하고 산다 그럴까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와서는 이제 그 인터넷이 발전하고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국가가 있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국가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인류가 진화를 덜 한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영국이나 런던이나 어디 파리에 그 쿠르드스탄 무슨 임시정부 이런 거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가 상해에 세운 것처럼 뭐 강대국들에게 뭐 이렇게 그것도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실제. 예,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옛날에 파티를 했어요.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근데 우리 어학 시간에 맨날 싸우는 게 터키하고 쿠르드 애가 있어요. 맨날 싸우거든. 근데 걔를 둘을 초대를 했거든. 근데 나중에 애들한테 소개를 할 때 얘가 국적은 사실은 패스에는 터키로 돼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우스티르카이가 아니라 터키가 아니라 아우스쿠르디스탄 아주 존재하지 않는 나라죠. 얘 쿠르디스탄 나라에서 왔다 갔다. 왜냐면 나도 누구 편이냐면 역시 당해본 쿠르드 편이니까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자, 터키가 절교 선언 안 했어요? 예? 터키 친구가 절교하자고 안 그래? 아니, 약간 삐쳤겠죠, 아무래도. 삐치긴 삐쳤는데도, 우리가 이제 국가를 나라를 뺏겨본 게 서름이 있는 민족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방송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오랜만에 갖는 정치 카페 공개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정치 카페가요, 봄이 찾아오는 길목, 남도로 여행을 떠날까 합니다. 야, 이런 건 방송용 멘트인데 이런 거 갖다 쓰네. 여행은 무슨 여행? 이런 거 있잖아. 봄이 찾아오는 길목 남도로 이런. 출장하네. 이런 식의 그 쓸데없는 상투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가서 그쪽 실내에 모아놓고 지금 뭐 이야기 시킬 거면서. 어쨌든 봄이 찾아오는 실내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오는 4월 2일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광주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뵈러 갑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서구문화센터에서 저녁 7시부터입니다. 공개방송 녹음할 예정이니까요. 여기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옆에 무슨 호수공원도 하나 있고 그래요? 내 기억에 거기 맛있는 식당도 많아요. 뭐 좀 일찍 가서 저녁밥은 맛있는 걸로 먹어요. 광주 전체 나 여기 가본 것 같은데 나도. 예, 지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공개방송 방청하실 분들은 네이버 정치카페로 먼저 신청해 주셔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바로바로 매진됩니다. 이 깨알 같은 자기 잡박. 이 정도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마 귀엽게. 그리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하영식 기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노회찬, 유시민 씨 뭐 늘 수고하시니까 굳이 우리끼리는 인사하지 말자고. 인사하지 말고요. 예, 하영식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균열이라고 하는 건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 거기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정치 세력이 준비하고 다지고 그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밭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어찌 보면 준비되어 있다. 국민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자. 뭔가 뭐 하염없이 기다려 주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은 이런데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알아보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뭔가 좀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좀 덜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전 좀 해요. 옳고 그러면 뭐 우리가 안 똑똑해도 알 수 있거든요.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가리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힘을 모으는데 되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멍청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덜 똑똑해져서 뭔가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셋이 합쳐 노유진.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그동안 다루었던 얘기들 가운데 머리는 꽉 차고 가슴은 시원해지는 14가지 이야기를 엄선해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남녀노소, 지역불문, 그리고 세대 초월, 교황과 대한민국, 피게티와 부의 불평등, 땅콩과 실세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노유진이 함께 쓰고 웅진 지식하우스가 펴낸 책 생각해봤어?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초판 한정 부록으로 말빨 사전까지 받으시려면 서두르세요.